바로 특강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사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대표는 대구 동구을의 사선 국회의원이시며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바른정당의 대선 후보로 뛰셨습니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신 후 국책연구소인 KDI에서 상임연구원으로 계셨던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서 오랫동안 계셨고 19대 국회 전반기에서 국방위원장을 역임하신 국방안보 전문가이시기도 합니다. 현재는 바른정당의 당대표로 깨끗하고 따뜻한 보수, 정의롭고 영감한 개혁 보수를 외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특강을 위해 힘들게 모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제가 경남대 진작 와보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났습니까?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언제까지예요? 아이고, 예. 오늘 굉장히 귀한 시간에 이렇게 와주셨네요. 예, 공부하셔야 되는 그런 아직 시간인데 예, 기말고사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경남대학교가 사실 저는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여기 학교 캠퍼스에 제가 놀러 와본 적도 있고 또 서울에 가면 삼성동에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이라는 건물이 있어요. 거기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래서 늘 경남대학교 낯설지 않고 근데 지난 대선 전에 여기 와서 여러분을 뵀더라면 표가 몇 표라도 좀 더 나올 것 같았는데 대선 끝나고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뭐 여러분들하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또 여러분들하고 혹시 저한테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떤 질문이든 물어주시고 끝나고 나서 시간 있으시면 같이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십시다. 저는 시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말고사 앞두고 있어서 마음이 급하실 건데 오늘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 대해서 또 뭐 한국 정치를 구성하는 정당들, 정치 세력들은 여러 다양한 세력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늘 바른정당에서 이야기하는 개혁보수 이게 뭔지 이 개혁보수가 한국 정치에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 말씀을 좀 드리고 나서 우리 경남대학교 또 이곳 창원, 마산 이곳에서 많은 학생들이 저희 개혁보수에 대해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제가 보람이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정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냥 숫자로 이렇게 느끼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높아진 걸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예, 고맙습니다. 어떤 걸 보고 그러냐면 작년 총선 때 보니까 저희들은 늘 특히 보수 정당에서는 우리 젊은 분들 투표율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투표 안 한다. 이런 의식이 많았는데 작년 총선 때 보니까 20대 전반, 20대 후반, 또 30대 초반까지 투표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가지고 50대, 60대, 70대 투표율하고 뭐 별로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작년 총선 때 올라갔고요. 이번 대선 때도 보니까 여러분들 투표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숫자를 보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눈을 떠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일 골치 아픈 사람들 어렵게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예컨대 무슨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무슨 하숙비나 자취하는 여러분의 주거비용 시작했어요. 군대를 어떻게 갈 거냐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일자리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결정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정치에 대해서 그냥 저거는 완전히 딴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 정치인들은 맨날 그냥 부패하고 자기들 이속이나 챙기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그게 일부 사실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운명을,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그 힘, 그 권한, 그거는 여러분들이 투표에 참여를 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뽑은 또 여러분이 뽑은 시도지사, 여러분들이 뽑은 국회의원,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다 결정을 합니다. 법을 만들고 여러분들은 세금을 받아가지고 얼마를 받을 건지도 결정하고 그 받은 세금을 어디에 쓸 건지도 결정하는 그 모든 중요한 국가의 제일 중요한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는 곳이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가 잘 되는 나라들은 나라가 잘 됐고 이 정치가 그냥 정말 좀 속된 말로 개판인 나라들은 나라가 잘 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19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를 수립하고 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완전히 그냥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서 오늘날 이렇게 이 대한민국이 잘 됐든 잘못됐든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과 근로자들, 농부들의 힘이지만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뽑혀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정책 하나하나, 법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 이게 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왜 굳이 보수라는 말을 쓰냐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보수 진보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냥 우리 국민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지,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정치를 하다 보면 결국 생각은 달라요. 어떤 나라를 만들 거냐, 어떤 세상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후보를 내고 국회의원 대통령을 뽑는 건데, 지난 한 70년 정도, 지금 2017년이니까요.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정부를 가지고 나라를 이제 이렇게 쭉 해오기 시작했는데, 지난 69년, 70년의 세월 중에 과거의 박정희 정권이 이게 진보냐 보수냐를 가지고 학자들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지난 70년의 세월 중에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1948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69년 세월 중에 10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59년은 대한민국이 잘 됐든 잘못됐든 보수의 책임인데 그 보수가 지금 완전히 이제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보수가 왜 망했느냐, 저도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면하려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는 그런 차원에서, 고백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보수가 왜 망했느냐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보수가 69년의 세월 중에 59년을 책임지고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보수에 대해서 국민의 평가가 굉장히 차갑고 따갑고 그냥 낮습니다. 그 결과가 이번 대선에서도 지난 총선에서도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보수가 왜 망했느냐, 저는 몇 가지를 듭니다. 첫째 하나는 보수가 무능했습니다.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에 맨날 티셔츠 입고 잠바 입고 거기 보면 경제 살리는 한나라당, 경제 살리는 새누리당 이래가지고 했는데, 보수는 국민들한테 맨날 국가 안보하고 경제 성장, 요 두 가지는, 진보는 아예 무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국민들한테 계속 선전하면서 안보하고 경제는
보수가 확실히 책임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과거엔 그걸 믿어주셨어요. 그런데 최근에 올수록 국민들께서 보수도 안보 제대로 못 지킨다, 경제도 제대로 못한다, 보수가 굉장히 유능한 줄 알았는데 무능하다 라는 점을 국민들이 이제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그 무능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있으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그 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는 저는 야당에 몸담고 있었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비판할 일 있으면 정말 제일 앞에 서서 비판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안보, 요즘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가 제일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이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우리 해결 못했습니다. 경제는 우리가 보수 정권이 경제 진짜 잘한다 이렇게 그냥 계속 선전해 왔는데 경제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1997년에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IMF 위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5년 동안은 뭐 금융실명제도 하고 군 개혁도 하고 이런저런 개혁을 했는데, 마지막 임기 마지막 해에 IMF 위기가 터져가지고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기업들이 도산하고 노숙자가 쏟아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보수 정권 김영삼 정부 5년이 IMF 위기로 완전히 그냥 평점이 그냥 바닥을 쳤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마지막 임기 마지막 지지도를 보면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러고는 IMF 위기를 극복하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는데, 김대중 정부 때 많은 국민들이 그나마 IMF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다라고 인정을 해주면서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우리 경제가 1년에 한 5%대 성장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는 4%대 성장을 하고. 여러분 이명박 대통령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저분은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지는 몰라도 저분은 현대건설의 회장도 하셨고 청계천도 하고 서울시장도 하고 이래서 저분이 대통령 되면 경제는 확실히 살리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통령으로 뽑았는데, 그분 때는 김대중 5%대, 노무현 4%대 이런데 이명박 정부 때는 5년 동안 3%대 성장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4년이죠. 임기를 다 못 채웠으니까.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은 2%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 4, 3, 2 이래 내려가면서 저희들 야당 때 우리가 잡으면 진짜 국가안보 잘해야지, 경제도 잘해야지 이랬는데, 오히려 경제하고 국가안보 보수의 아주 보수가 이거는 진보보다 내가 훨씬 잘하는 영역이야 이렇게 자랑하던 경제와 안보에서 우리 잘 못했습니다. 보수가 맨날 유능하다고 자랑하던 그 안보 경제 영역에서 못했고요. 두 번째는 IMF 위기 이후에 그 전부터도 그런 경향이 있다가 IMF 위기를 겪고 나서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아주 구조적이고 고질적이고 심각한 문제가 양극화라는 불평등이다. 소득 격차 너무 나고 자산의 격차 너무 나고, 이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고 그 밑바닥에서 고통을 받는 국민들, 이 숫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자리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는 있는 집의 자식은 좋은 대학 가고 없는 집의 자식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교육의 격차도 거기에 그냥 같이 나온 거예요. 지난 97년부터 2017년 지금까지 20년 동안 이 양극화 불평등이 진짜 심각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대답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수에 대해서 낡고 부패하고 늙었고 그 다음에 기득권만 보호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고,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그런 인상을 갖고 있다면, 그거는 보수가 진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너무나 고통을 받는 대다수의 중산층 서민들의 문제, 그게 일자리 문제부터 소득, 복지, 노동, 교육, 의료,
주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가 관심을 안 가지고 이게 정치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 안 하고 보수가 거기를 외면했다 라는 인상을 국민들한테 굉장히 기쁘게 준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는 같은 국민들끼리 만약 뒤처지고 못 살고 불쌍하고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 가고 돈이 없어서 아이를 학원에 못 보내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스템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개혁을 해가지고 고쳐보겠다라는 그런 정치를 하는 열정과 의지와 사명감 이런 거를 보수 정당은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안보 경제를 균형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실패했지만 공동체 안에서 뒤처지는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그분들을 같이 가고 도와드리고 같은 공동체에서 사는 같은 시민 같은 국민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정책을 못했다는 게 저는 보수의 굉장히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소개를 해주실 때 우리 바른정당에 대해서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아직 그 말을 행동으로 실천하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거 인정하지만 저희들이 추구하는 개혁 보수 중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의료, 주택 이런 파트는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매일매일 겪는 거기에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보수가 외면하면서 저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는 그냥 진보가 알아서 하는 거다. 이렇게 한 게 아주 보수가 저는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국민들이 그냥 보수를 외면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극화 불평등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정의로운 세상에 말합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세상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생각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에 대선 과정에서 정의로운 세상, 공정한 세상 이런 이야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 공정,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전부 다 진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의제다. 그 사람들의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보수가 굉장히 잘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보수는 그러면 정의롭지 못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보수는 관심이 없고 이런 인식을 국민들한테 주면서 이런 문제가 골마 터진 게 저는 최순실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년 12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냥 박근혜 대통령 탄핵,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거 터지면서 그 사건 하나 때문에 보수가 오늘날 이렇게 정말 폭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수 정권이 지난 69년 중에 59년을 책임져야 되는 보수 정권이 초기에 박정희 시절에는 그래도 아주 못 살던 보릿고개에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보수 정권이 집권을 거듭할수록 국민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안보, 경제 이거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그래서 보수가 맨날 자랑하던 이 두 가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러고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민생하고 직결된 그런 분야에서 보수가 국민들한테 저 사람들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그런 정책을 못했던 것은 저는 보수의 뼈아픈 책임이라고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그런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그런 문제고요. 대도시의 빈곤층 또 굉장히 빈곤한 근로자 계층 이런 분들이 주택 문제 같은 거 제대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의료 그 다음에 아이 키우는 보육, 교육 이런 문제 해결 못한 게
저는 굉장히 뼈아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개혁 보수가 뭐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우리나라 보수 정치하고 진보 정치가 생각이 달라요. 저하고 심상정 대표 같은 사람 만나면 생각이 달라요. 사드 문제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르고, 북핵 문제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누구 한 사람 제 생각이 100% 옳은 것도 아니고, 심상정 대표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분 생각이 뭐 100% 옳다는 것도 없지만,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철학, 비전, 생각들, 해법 이런 게 다를 수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철학, 가치, 이념, 노선 이런 거 비슷한 사람들끼리 뭐 이제 모인 게 정당인데, 그 정당 중에는 우리 사회를 좀 더 빠른 속도로 확 그냥 바꾸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통 굉장히 이상주의자들이 많아요.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어떤 합리성이나 인간의 완전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유토피아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관습을 중시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과거의 것 중에 좋은 거는 그대로 이어가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인간은 굉장히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이상적으로 가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혁명적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는 아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나가더라도 단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해나가자, 이런 성향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회는 보수, 진보 이 두 양축이 각자 자기 개혁, 반성하고 각자 혁신하면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세상을 향해서 국민들한테 경쟁을 하는 게 바로 정치고, 그게 바로 선거고, 여러분은 그런 걸 비교해 보면서 이번에는 저 사람을 대통령 뽑을까, 저 사람을 국회의원 뽑을까 라는 투표를 하는 게 우리의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수, 진보라는 말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이념이란 말을 싫어하시든, 그 이념, 정치, 철학, 가치, 이거는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를 합니다, 이러면서 국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겁니다. 저는 한국 정치가 보수, 진보 양쪽에서 정말 양쪽 다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제대로 경쟁해서 이 정치를 이끌어 나갈까, 이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게 잘 되면 저는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정말 세상에서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보수 정치인이기 때문에 오늘 진보에 대해서는 별로 욕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비판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진보는 진보대로 잘하는 거고요. 우리 보수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는 보수가 제일 바뀌어야 되는 게 경제, 안보, 이 고유한 보수의 과거의 영역에서 우리가 진짜 유능하다, 우리가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 그 다음에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거를 정의, 평등, 공정, 이런 좋은 가치들을 보수도 진짜 제대로 진지하게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말을 한번 쓰고, 여러분들 우리 헌법 1조 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민주주의가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는 하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민주공화국이라 그런 거는 민주주의도 추구하고 공화주의도 추구하는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해요. 그 공화주의라는 거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정치 철학자들이 공화국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함께 평등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공화국입니다. 단순히 모여가지고 1인 1표로 선거해가지고 누가 뽑고 다수결로 모든 거 결정하고, 그런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진짜
우리 헌법에 있는 그런 좋은 가치들, 좋은 사회, 좋은 선진국이라면 지켜져야 될 그런 원칙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 지켜지는 나라가 공화국입니다. 북한이 조선인 민민주의 공화국이고요. 그런데 공화국 제일 거리가 먼 게 북한이고요. 과거에 군사독재 시절에 공화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진짜 공화국하고 그 제일 거리가 먼 정당이었어요. 그래서 공화라는 말이 오염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화 이러면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헌법 1조 1항에 있는 민주공화국이랄 때 공화는 진짜 정의롭고요. 자유롭고 평등하고 공정하고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 법치가 지켜지고요. 거기에 아주 덕성이 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가 공화국인데 그 공화국의 가치들을 그동안에 우리 보수 정치인들은 그냥 외면했어요. 여러분들이 정의, 공정, 평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 그거는 그냥 정의당이 하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보수 정당들, 지금 자유한국당 또 저희 바른정당 이런 보수 정당들은 그런 가치에 대해서 그거를 진보 영역이라고 그냥 내버려두고 진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독점하도록 내버려뒀는데 그래가지고는 보수 정당이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제가 바른정당은 개혁보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개혁보수의 가장 중요한 축이 저는 그동안 진보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그 부분을 뺏어와서 보수의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당내적으로 개혁하는 게 저는 개혁보수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래서 제가 정의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따뜻한이라는 말을 쓸 때 더 이상 재벌, 대기업, 부자들 편만 드는 보수가 아니라 그분들은 알아서 자유를 드릴 테니까 잘 하시라. 그런데 우리는 이제 중산층 서민 근로자 그분들의 삶을 그분들의 고통을 우리가 치유해드리고 그런 정치를 하는 보수 정치를 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수가 가지지 않으면 보수는 이 폭망한 지금 현실에서 다시 일어나기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바른정당이 33석으로 작년에 대통령 탄핵을 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11석 딱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박인숙 최고위원님 같이 오셨는데요. 바른정당의 이 지역에 경남 지역에 같이 하는 분들도 일부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11석밖에 안 돼도 제가 왜 자신있게 여러분 앞에 정말 큰 소리 치면서 보수는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여러분은 지금 박근혜 탄핵 이전의 새누리당 그 이전의 한나라당 그 정치하는 저도 거기에 몸담고 있었는데 그 정치 세력 그 정당이 보여준 그 모습에 대해서는 일부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일부 국민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눈길도 안 주는 그런 식으로 대한민국 사회가 변한 겁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당시 후보가 51.6%를 얻었습니다. 이번 대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약간 더 넘게 얻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높은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하고요. 문재인 당시 후보 과거에 더불어민주당 대표하시던 그분이 저는 뭐 굉장히 자리가 됐다고 생각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그리고 대통령이 잡고 있던 그 정부 그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9년 동안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대통령 자리를 그냥 이렇게 헌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잘 되려면 보수도 굉장히 유능하고 깨끗하게 바뀌고 진보도 그렇게 바뀌어야죠. 당연히. 그러면서 경쟁하면서 가면 우리가 미국의 정치가 부럽지 않고 독일의 정치가 부럽지 않고 일본의 정치가 부럽지 않을 건데 아직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정치는 그 수준에는 가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민들 눈에 지금 제일 후지고 정치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가 진짜 해야 되는 일을 못하는 수준이 낮은 부분이
저는 지금은 우리 보수다라고 고백을 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수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이 바뀌지 않고 보수가 만약 진정 바뀌면 대한민국 정치의 절반이 바뀌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의 변화가 그것도 보통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망한 폐허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보수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는 원래 혁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수는 과거의 전통과 가치를 중량을 이어가면서 개혁을 해도 단계적으로 책임감 있게 개혁하는 게 보수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보수가 그렇게 자랑할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보수의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저 모습에서 보수의 혁명적인 변화가 과연 가능할 것이냐 우리가 그런 보수의 혁명적인 변화 보수의 진정한 혁신 개혁 이런 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절대 자유한국당에 갈 수가 없고요. 저 사람들을 진정한 보수라고 인정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어딜 가든 제가 대구를 가든 광주를 가든 어딜 가든 시민들을 만나든 학생을 만나든 여러분들 우리 정치에서 정치 세력들이 정말 보수건 진보건 간에 스스로 개혁하고 바뀌려고 그러고 진짜 깨끗하게 하고 진짜 진정한 개혁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세력들이 얼마나 우리한테 많이 필요한데 우리 보수 안에서 정말 보수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혁명을 같이 해보자라고 제가 대구에서 사성국회를 했는데요. 대구 시민들이 자유한국당이 제일 믿는 데가 대구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구 시민들한테도 제가 광주에 가면 광주 시민들한테도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일방적으로 투표하면서 대구 경북에서는 보수 정당한테 맨날 그냥 몰표를 주고 광주 전남에서는 진보 정당한테 그렇게 맨날 몰표를 주고 그런 투표를 해왔는데 대구와 광주를 근거로 하는 정치 세력들은 지금 가장 구태스럽고 이런 개혁에 대해서 가장 무감각하고 그래서 저는 바른정당 개혁보수를 하면서 보수를 지지하던 그동안의 국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바뀌어봅시다. 더 깨끗하게, 더 따뜻하게, 더 정의롭게 하는 그런 정치를 우리 보수가 해보고 진보가 정말 전통적으로 약했던 경제 안보에서 문제 해결을 진짜 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보수,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해보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 바른정당이 하는 이 실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정의당도 제일 우리 이념적인 스펙트럼에서 제일 왼쪽에 있으면서 근로자,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겠다 이러면서 정의당도 여러 실험을 하는데 아직 진보 세력, 진보적인 유권자조차도 정의당 상당히 외면하고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많이 주죠.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적인 그런 가치를 제대로 추구하는 정당이냐?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정의당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정의당 제일 왼쪽에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저희 바른정당은 제일 오른쪽이 아니라 그 오른쪽보다는 더 왼쪽으로 좀 와서 우리 왜냐하면 아까 진보의 가치라고 여기던 그런 복지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우리 관심 굉장히 많아요.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 교육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문제 우리 굉장히 관심 많아요. 또 아파서 병원에 못 가는 분들 그런 분들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굉장히 관심 많아요. 그런 영역에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건전한 보수 세력이 꼭 살아남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들이 저 자유한국당식이 낡고 썩어 빠지고 부패한 보수를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보수의 교체, 세대 교체, 보수의 정치 세력의 교체를 원하는 그런 국민들한테 저희들 조금 정말 진심을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입법 하나를 하더라도 저희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좀 다가서고 싶은 그 노력을 해보자는 겁니다. 이거는 저는 한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돌아가서 정부 수립 후에 69년 동안 69년 중에 59년을 보수 정당이 하다가 지금 세 번째 진보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탄생했습니다. 정권 여러분의 뜻에 따라서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정권 바뀌었고요. 대통령은 탄핵됐고요. 지금 이 폐허 위에서 저는 한국의 보수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혁적인 보수 세력이 등장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는 우리 한국 정치 발전에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거는 진보 진영에도 굉장히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불과 국회의원 의석이 300석 중에 11석 밖에 없는 작은 정당에서 의원님들하고 또 우리 바른정당의 당원들하고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안 해도 언젠가 누가 하더라도 이 개혁보수의 불씨를 살리는 것은 저는 한국 정치의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께 제가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정치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그냥 한마디로 정치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인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최종적인 책임, 권한, 그게 힘이 정치에게 있습니다. 정치는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느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대한민국이 계속 성장의 엔진은 꺼지고 일자리는 계속 사라지고 예?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제일 낮은 국가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인구도 줄어들고 어르신들밖에 안 살고 세금 낼 사람도 없고 실업은 그냥 더 증가하고 이런 안 좋은 나라로 선진국 문턱도 못 가보고요. 우리가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경제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안보도 국가 안보도 튼튼하게 하고 여기에 공무원 일자리가 아니라 진짜 좋은 일자리도 많이 만들고 이곳 창원, 마산 이곳의 경제가 우선 조선업 때문에 그냥 지금 3년째 지금 경남의 경제가 이러고 있는데 지방 경제가 다 어려운데 그걸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서 몇 개월을 근무를 하고 갔다 오면 취업할 때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가산점을 줄지 말지 여성들하고 그러면 차별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애기 키운다고 그 여성의 경우에 경력 단절이 되면 육아휴직은 몇 년을 드릴지 보상을 어떻게 해줄지 이런 거 하나하나 모든 거 다 결정하는 데가 국회고 대통령이고 청와대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한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투표할 때 열심히 투표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 표 행사 안 하면 그만큼 이 나라가 더 개판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명심을 하시고 투표할 때 진짜 열심히 가가지고 최선의 후보가 없으면 최악의 후보는 절대 안 되도록 여러분들이 차선의 후보를 찾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무고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의식을 가지고 제일 기초가 되는 투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당에 뭐 당원이 되고 이러면 아이고 그거 뭐 내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세상이다 이럴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정의당이 당원이 되든 더불어민주당이 당원이 되든 우리 바른정당이 당원이 되든 여러분들이 정치에 진짜 관심이 있다면 평소에도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보이스를 내고 참여를 하려면 당원이 될 수도 있고 가장 깨인 형태는 여러분들 중에 이 방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나중에 아마 출마하실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기초의원, 광역의원이 되고 여러분들 중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고 여러분들 중에 국회의원이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 학생 때 나이에 저는 뭐 정치할 생각 까맣게 못했어요.
저는 그냥 공부를 했고, 저는 경제학을 공부해가지고, 어디 연구소 가가지고 맨날 경제정책 연구를 하던 사람인데, IMF 터지고 보니까 책상에 앉아가지고 경제연구하고 경제정책을 건의하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왜? 정부 관료들, 그 위에 대통령, 장관 이런 사람들, 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 밑에서 아무리 뭐 건의를 해봤자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그 방식, 그 메커니즘, 정책이 어떻게 이렇게 왜곡이 돼가지고 엉터리 정책이 나오는 그 메커니즘 보니까 아 정치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나중에 나이가 40 넘어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그냥 뛰어들었어요. 왜냐? 여기에서 모든 중요한 일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졸업하고 취업하고 자기 사업을 하든지 공무원이 되든지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벽을 느껴요. 벽을. 아, 나 이거 내가 일하는 여기에서 이 직장에서 내가 하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뜯어고치고 싶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잘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벽을 느끼면 그 벽을 깨는 힘이 있는 데가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나중에 정치 직접 하실 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 민주시민으로서,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제일 안 좋은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그냥 어디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경제학자가 엑시트하고 보이스를 갖고 이야기하는데요. 보이스는 뭐냐 하면 어떤 현상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엑시트이고 하나는 보이스예요. 엑시트는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무슨 헬조선이다 이러면서 이민을 가버린다든지 정치를 아예 외면해서 아예 투표를 안 하고 골방에 여러분들 그냥 정치에 아예 관심을 안 둔다 이런 거는 그냥 엑시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탈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끊임없이 문제를 고치고 사회를 바꾸고 여러분 바로 주변에 얼마 안 되는 그런 이 조직 그런 공간이더라도 여러분이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꿔보고 싶다. 세상을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은 엑시트를 하면 안 되고 보이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투표를 하는 것도 보이스고요. 여러분이 시민단체 해가지고 정부한테 뭘 자꾸 촉구하는 것도 보이스고요. 여러분이 준법 투쟁을 하는 것도 그것도 다 보이스고 그런 보이스를 내야지 대학도 바뀌고 군도 바뀌고 여러분들 직장도 바뀌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도 바뀌는 겁니다. 그 책임이 민주시민인 여러분한테 다 있습니다. 저희들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가장 크게 많이 지고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최근에 학생들이 어디 가도 정치 이야기하면 과거보다는 훨씬 더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많고 요즘은 또 스마트폰으로 즉시 다 볼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달고 여러분이 참여도 하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의견을 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정치의 중요성을 알고 적극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유권자들을 이제 상대를 하는 겁니다. 유권자 수준이 높고 까다로우셔야 정치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까다롭게 후보를 고르고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저희들이 더 경쟁에 시달리게 되고 더 정신을 차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닌데요.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아르헨티나의 아주 빈민 동네에서 평생 신고를 하시다가 로마 교황청에 교황님이 되셨는데요. 그 시모님들 중에 또 가톨릭 신자 중에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너무 진보다 좌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교황님의 말씀을 정리해놓은 책 같은 걸 읽어보고 언론에 보도되는 교황님의 어떤 말씀 같은 걸 보면서 제가 늘 깜짝 놀라는 게 그분이 경제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굉장히 식견이 있으신데 저는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교황님이 생각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비슷할까라고 느낀 게 예컨대 교황님이 정치가 사랑을 베푸는 자비를 베푸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치가 공공선을 추구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고 정치라는 그 본질에 대해서 아주 높이 평가를 하면서 그분이 주님한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말 공공선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정치인을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분이 아르헨티나 정치가 얼마나 부패하고 문제가 있어서 아르헨티나가 한때 남미에서 제일 잘 살다가 오늘 저렇게 고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르헨티나에서 빈민굴에서 그렇게 아까 양극화 불평등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에서 그분이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하면서 아르헨티나의 정치 그게 얼마나 후진적이고 문제투성이고 이런 걸 절감을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교황님이 이 정치 본질을 빼뚫고 진짜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도록 하고 그 사람들이 정치를 제대로 이끌어갈 때 나라가 사회가 바뀐다. 라는 바로 그 본질을 빼뚫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교황님 이 정치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늘 제가 많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교황님 말씀하신 그런 정치 그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을 만드는 정치고요. 작년 촛불 시위 때 저는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촛불 시위에 참여했던 순수한 시민들 진지하게 참여하신 시민들은 대부분 무슨 이런 세상이 있냐 이 세상 한번 바꿔보자 라고 참여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쉽게 대통령이 되셨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부터 5년을 이제 반년이 지났습니다만 5년을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그냥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이 하던 친분들이 하던 그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왜냐? 책임이 자기한테 주어지고요. 국가안보, 진보고 보수 간의 국가안보 진짜 지금과 같은 안보 위기에서 얼마나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일본 사이에서 이 운명이 달린 그런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결정을 하는데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갖고 있습니까? 후보 시절에는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뽑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82만 개 늘리겠다는 식으로 일자리 공약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절대 잘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전부 다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면 그런 대한민국 여러분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그죠? 어렵더라도 제대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제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진보 정권에서 진보 진영에서 하던 개무거운 그런 아이디어 그런 방식 그냥 떨쳐버리고 예? 좀 제대로 된 개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통령과 이 정부가 제대로 된 그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같은 보수 야당이 자유한국당 같은 저런 보수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개혁적인 그런 아젠다, 그런 정책,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전하는 그런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 바른정당 지금 굉장히 힘든데요. 근데 저는 마음이 그렇게 괴롭거나 힘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하든 우리 동지들이 하든 누가 하든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시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제가 늘 이야기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보수,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보수, 경제 안보에서 진짜 유능한 보수, 그리고 정치의 기본은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 깨끗한 보수.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 지키기 너무나 어렵고 이런 환골탈태가 보수에서 일어나는데 저나 우리 정당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1석밖에 안 돼도요. 이거는 언젠가는 우리 이 길에 그냥 합류할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금 부산에서 잠시 공개 행사에서 만나고 오는 길인데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뭐 합치느냐 마느냐 가지고 맨날 언론에 그러잖아요. 저는 원칙이 딱 있어요. 저는 그걸 안철수 대표나 저나 그걸 중도라고 그러든 보수라고 그러든 하여튼 그 어떤 세상 만들 거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같고 그게 투철하고 그러면 같이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딴 생각하고 저 사람하고 내하고 만들고자 하는 세상 개혁의 방식 가치 정치를 하는 이유 이런 게 다르면 같이 못 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원칙 아니겠습니까? 정당이라는 게 정치적인 결사체로서 같은 길을 가는 건데요. 크게 봐서. 그래서 저는 우리 정당들이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지금 모습의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에도 116명이라는 국회의원이 그 안에 있고 그 116명 국회의원 중에 제가 이야기한 이런 개혁 보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언젠가는 저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냥 합치고 쪼개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 보수가 완전히 망한 대한민국 보수가 다시 살아나려면 그게 그 사람들이 무슨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이 나라의 진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바뀌려면 그거는 꼭 제가 이야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바른정당이 이야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그런 보수 정치 세력이 탄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 여기 젊은 분들 많은데 저희들은 이번에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공천할 때 정말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생각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분들을 정말 찾아가지고 기초원이고 방해의원이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 저희들은 최대한 내보내서 한번 승부를 볼 생각이고요. 자꾸 이런 도전이 보수 쪽에서도 이런 도전이 자꾸 쌓이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국민들께서 저 사람들이 저 정도 깨끗하고 저 정도 보통 중산층 서민들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 정도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경제나 문제에 대해서 저 정도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정치 세력이라면 그걸 저희들이 하나씩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언젠가 눈을 돌려주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면 저는 보수 쪽에서 엄청난 변화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동지들한테 이 길을 굉장히 어려운 길인데 이 길을 우리가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 길을 가자. 제가 가다가 어떤 이유로 중간에 쓰러지고 이러면 또 저희 동지들 다른 분들이 그 길을 계속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45년에 독립을 하고 48년에 정부를 만들고 50년에 3년간 전쟁을 하고 전쟁하고 나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요즘 방글라데시보다 훨씬 못한 1인당 소득이 70불, 80불 그럴 때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한번 고생할 때가 IMF 위기 때였고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성장의 힘도 잃어버리고요. 국가 안보 문제는 갈수록 골치 아파지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강대국들한테는 요즘도 어제 오늘도 지금 많이 치이고 있지 않습니까? 치이고 있고
언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진짜 함부로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함부로 얕잡아 볼지 않는 그런 작지만 강나라가 되고요. 그 안에 사는 구성원들은 정말 서로 시민으로서 서로를 대하면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마키아벨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들면 모든 사람한테 기회 잘 주어지고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상받고요. 그런 진짜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들면 요즘 여러분들 저출산 문제, 그런 문제도 근본적으로 이 나라에 대한, 이 사회에 대한 희망, 이런 게 없어져서 결혼도 안 하고요. 아이도 자기 자식이니까 아이를 놓으려면, 내가 내 자식이 내보다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세상에 산다는 기대가 있어야지 결혼도 하고, 결혼하고 나면 애도 같이 놓고 그렇게 잘 타냅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의 등장. 여러분, 요즘 뭐 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우리 사니까 우리 경남대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치에 대한 의식, 이거를 늘 좀 깨어있는 마음으로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직장, 어떤 일을 하게 되더라도 정치에 대해서 절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우리 사회에 가장 결정적인 나쁜 영향도 줄 수 있고 좋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늘 주시를 하시고,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의 비루트라는 게 있는데, 비루트라는 게 버추라는 게, 영어로 버추, 비루트라는 게 덕성.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갈수록 성숙해져서 우리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이 눈높이 때문에라도 정치가 절대 타락하지 않고, 정치가 절대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바라고, 제가 바른정당 자랑하러 온 날은 아니니까요. 저희들 바른정당은 정말 개혁 보수 길을 꼭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당대표인 저부터 시작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제 말씀 이 정도로 줄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뭐 저나 우리 당이나 아니면 정치나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들릴지 모르겠어요.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무슨 마이크가 있습니까? 요 학생 좀 주셔요. 경남대학교 기계공학부 4학년 이명석입니다. 대선 때부터 저 팬이었는데, 그때 공약 중에 일자리 관련 공약에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에서는 더 이상 짜낼 데가 없다고 이제 창업 관련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젊은이들이 좀 창업을 기피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업으로 모든 일자리가 해결되진 않는데, 제가 이제 앉으세요. 제가 혁신성장 이야기를 하고 창업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빌 게이츠나 저커버그나 이런 기업가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미국 경제는 그런 역동성이 있고요. 지금 중국도 무슨 알리바바다, 텐센트다, 이래가 중국도 엄청나게 최근에 20년 사이에 성장한 ICT를 중심으로 성장한 이런 기업들이 중국에 많고요. 우리나라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기업가가 옛날에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전부 삼성, 현대, LG, 무슨 SK 창업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창업자의 아들, 손자, 그 다음에 4세까지 이렇게 막 쭉 내려오면서 우리는 완전히 재벌이 모든 산업이라는 어폐가 있지만 대부분 산업에서 제일 피라미드에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1차 청업체, 2차 청업체 이런 구조로 경제가 이렇게 쭉 왔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나라에는 최근 수십 년간, 특히 IMF 이후에 한 20년간은 진짜 혁신적인 그런 기업, 혁신적인 기업가들이 안 나타났어요. 왜 창업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창업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정치 차원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겠다 이랬지만, 창업하고 나면 죽음의 계곡에 한 3, 4년이 들어가가지고 창업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냥 그때 자금 사정이든 기술적인 사정이든 망해버린. 그게 참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모든 젊은이들한테 창업을 권한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페이스북 같은 회사 보면요. 몇 명이 시작을 해가지고요. 지금 페이스북이 엄청난 회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그런 새로운 혁신기업이 나타나서 5년, 10년 안에 성공을 해서 그게 엄청나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경제가 우리는 왜 그런 역동적인 경제가 안 되느냐. 정부가 잘못했고 정치가 잘못했고 재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 왜 미국의 서부의 시애틀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저 밑에 샌디에고까지 그 벨트에는 그렇게 혁신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중국의 동부에는 왜 그러냐. 하다못해 경제구조가 다른 일본이나 독일은 어떻게 그러냐. 그게 다 혁신적인 창업, 혁신적인 기업가 그런 사람들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고 성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경제체제를 10년, 20년, 수십 년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인데 우리 그거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그거 하자는 이야기고 지금 해도 그 효과는 아마 5년, 10년 뒤에 나타날지 몰라요. 그 대신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만 매달리지 말고 교사 시험에만 매달리지 말고 공무원, 교사 안정적인 직업이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그거 매달리지 말고 우리나라 젊은이들 중에 진짜 똑똑한 젊은이들 많아요. 그분들한테 도전하고 도전해서 실패하면 5년 동안 개인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이런 시스템을 하지 말고 한번 도전하게 해주자.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게 해주자. 라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일자리가 저는 공무원하고 교사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인재들이 옛날에 법대, 의대 다 가다가 요즘 전부 다 공시생 되고 교사 되고 이러면 사회가 안 되니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많이 나타나는데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중소기업도 대기업 밑에 있으면서 대기업하고 임금 수준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비정규직 문제 같은 게 너무 심각하고 월급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런 사고 많았거든요. 얼마 전에 타워 크레인 사고도 그렇고 구역의 김모군 사고도 그렇고 그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 안전생명에 제일 위험한 그런 일로 몰려가거든요. 내몰리거든요. 그걸 이제 죽음의 외주하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고쳐주면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차이, 중소기업, 대기업 임금 차이, 근로환경의 차이, 또 생명 안전의 위협을 받는 차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주고 고쳐주면 저는 중소기업에도 괜찮은 일자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도 중소기업에 가도 대만이나 일본처럼 우리나라는 훨씬 형편이 낫거든요. 그런 일자리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창업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창업을 권하는 건 아닌데 미국은 한 20% 대학생들이 한 20%가 창업을 생각하고 그중에 한 10% 정도는 진짜 창업을 해요. 그중에 10명, 100명 중에 몇 명이 성공하더라도 그게 또 엄청난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학생들 중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창업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고 창업하다가 누구한테 돈 잘못 빌려가지고 망하면 그냥 개인 신용불량자 되니까 우리는 안정된 직장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은 젊은이들한테는 도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자.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나타나야지 우리가 지금 맨날 삼성전자하고 현대차하고 SK텔레콤하고 포스코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살다가는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고 일자리가 생길 수 없으니까 경제에 있어서 혈액순환이 자꾸 되도록 하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중국한테 배워야 돼요. 그런 차원의 이제 이야기였어요. 제가 창업을 강조할 때 창업으로 좋은 일자리 다 만든다는 건 아닌데 지금부터 그런 노력을 해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창업을 안 하더라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자리가 젊은이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창업하고 별개로 요즘 중소벤처기업이라고 생겼잖아요. 잘 됐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진짜 실질적으로 벤처뿐만이 아니라 지금 기존에 있던 중소기업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정책을 펴서 격차를 없애주고 더 안전하게 해주고 그러면 좋겠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저 뒤에 예, 티셔츠 입으신 예, 안경 예, 쓰신 조금만 마이크를 입에 좀 대주시면 예, 유승민 의원님을 비롯해서 그 개혁 보수 성향의 의원들을 향해서 일각에서는 뒷말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말하면 보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하지만 오히려 유승민 의원님이나 개혁 보수 성향을 가진 분들은 보수라는 자신들이 좀 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그분들이 가진 유승민 의원님이 가지는 보수라는 정체성을 지탱하는 구심점이 뭔지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냥 좀 추상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예컨대 지금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최근에 앉으세요. 최근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이 많을 건데요. 군대 가면 잘못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왕따를 받고 폭행을 당하고 이러다가 이제 자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군대 총기가 있으니까 어디 뭐 보초소로 나갔다가 총기를 갖고 혼자 머리에 대고 자살한다든지 그렇게 발생한 사건들이 군 의문사 사건이라는 거고 군에서 자살한 사람 중에 부모가 연락을 받고 갔는데 내 아들은 죽어 있고 현장은 깔끔하게 그냥 치워져 있고 증거 하나 안 남아 있고 그러면서 군에서는 그냥 당신 아들 자살했다 그냥 이러는데 근데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냥 아들의 시신을 군 병원에 냉동고에 그냥 놔두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그거를 군에서도 더 이상 조사도 안 하고 부모는 아들 시신을 찾아가지도 안 하고 억울함 죽임이라고 하소연하고 이런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거 전부 다 군 의문사 사건들이에요. 과거에요. 이제 근데 아까 이제 개혁보수 하는 사람들이 발갱이다, 좌파다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하면 군 의문사 사고 같은데 거기에 보수는 그러면 그런 사고에 대해서 그냥 군 지휘관들이나 군 장교들의 말만 듣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의문을 파헤치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찾아온 부모들한테 빨리 그냥 시신 찾아가서 빨리 장사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거의 보수였어요. 근데 제가 국방위원회 8년을 있었는데 저는 군 의문사 사고를 보면서 저런 사고를 왜 보수는 그냥 이념적인 문제로 쉬쉬하면서 덮어야 되고 그러냐. 근데 군의문사 사고에 대해서 뭔가 군의문사가 당한 자식들의 부모들을 만나고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발갱이라고 그래요. 그거 너무나 나라가 빠진 사고방식이에요. 공군사관학교에서 여성이 1등을 했는데요. 근데 공군사관학교 장교들이 모여가지고 예? 대통령상, 총리상, 국무총리상 이런 거 순서를 정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공사 졸업하는데 대통령상을 받냐 이래가지고 3등한 남자를 이렇게 대통령상으로 둔갑을 시켜요. 예? 그리고 그 여성 생도는 예? 그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그건 진짜 잘못된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파헤쳐가지고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념적인 색깔을 씌우는 거예요. 제가 아까 따뜻한 공정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보수가 과거에 복지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요. 노동시장에서 이뤄질 수 있는 비정규직이나 여러 가지 차별이나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요. 아이들 키우는 보육, 교육의 격차 이런 문제에 신경 안 쓰고 가난해서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 문제 신경 이러면 그게 그런 문제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이제 저 사람들은 빨갱이다, 좌파다, 예? 진보 흉내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가 그런 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과거에 보수는 그러면 그런 분음원사 사건이든 공사든 여자 졸업생 사건이든 여러 가지 그런 민생하고 관련된 그런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예? 구의역 김목은 사건이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명, 안전, 평등, 공정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복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수는 그러면 신경 전혀 안 쓰는 게 보수다. 거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회주의자다, 좌파다, 빨갱이다 이런 걸 덮어씌우는. 그래서 학생이 개혁보수는 빨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이런 이슈들에서 경제, 사회의 이슈들에서 개혁보수가 진보에서 주장하는 것들 중에 말 되는 거, 옳은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수용을 하자는 겁니다. 다만 그 방식이 여러분들한테 세금 걷어서 돈을 마련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예? 돈 세금은 더 안 내면서 더 못 걷으면서 표 떨어질까봐 막 퍼주는 거는 퍼준다 이러면 그건 전부 다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다 넘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하는 방식은 제가 중부담 중복지 이야기를 하고 정체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보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되 책임있게 해결하자. 복지를 더 확대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국민 여러분들이 돈을 더 내놔야지 복지를 하지. 돈은 더 안 내놓는데 막 퍼주는 복지는 된다. 이거는 그렇게 진보가 이야기하면 그거는 그 진보가 엉터리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민생의 이슈, 사람들이 매일 고통을 겪는 그런 이슈에 과감하게 우리가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법을 만들고 하면서 그걸 책임있게 나가자. 이런 게 교육보수와 진보의 저는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이 있느냐, 단기적으로 실현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그런 거를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꾸 대안을 제시하는 그 자체를 뭐 그냥 이거는 좌파가 하는 거니까 옛날에 진보정당, 좌파정당이 하는 거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가 잘 안 돼요. 저는 보수가 그러다가 망했다고 생각해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하는 선진국에도 그거 다 있어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런 거 다 있는데 제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걸 대표 발의했다가 자유한국당 지금 사람들이 이거는 사회주의 법안이다. 그 사람들은 사회자만 들어가면 전부 사회주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다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협동조합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회사라는 게 무조건 돈벌이만 목표가 아닌 오여서 그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뭐 어린이집이든 뭐 치과든 신용협동조합이든 아니면 그냥 이렇게 마트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출자를 해가지고 마트 만들어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은 마을을 위해 쓰든지 각자 나누어 가든지 그런 게 다 협동조합의 기본 원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전부 다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은 이거는 좌파들이 하는 거고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거다. 이러면 개혁보수가 학생 이야기대로 그래서 좀 엉터리 보수들, 낡은 보수들한테 개혁보수가 저 사람들은 좌파다, 사회주의다라는 비난을 받는 거예요. 제 말씀은 사회주의 좌파다 이 비난이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옳으냐를 생각해보고 그게 진보에서 과거에 주장하던 방식이더라도 그 중에 고쳐서 받아들여서 쓸 부분이 있으면 마음을 열어놓고 쓰는 게 저는 교육보수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질문. 여기서 질문이 제일 많이 나오죠. 학생 하신 분? 예. 설모자가 달린
의원되다는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좀 길긴데. 예. 네, 정치외교학과 3년 조인이라고 합니다. 먼저 대표님의 의견은 잘 들었고요. 이제 궁금한 거는 이제 바른정당이 이제 보수의 대표로서 나아가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도 매우 동감하는 바인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 지방선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지방선거를 잘 치르는 게 이제 앞으로 바른정당이 이제 대표로 이제 보수의 대표로 나아갈 때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이런 선거 제도에서는 이제 일종의 이제 승자 도식 제도라고 해서 좀 소수의 정당은 살아남기 힘든 제도입니다. 물론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이제 그런 논의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고 이제 지방 선거라든가 총선에 있어서도 이제 독일이나 일본과 같이 뭐 중선거제 아니면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결선투표제 이런 제도들이 도입이 돼서 조금 더 이제 소수 정당들이 조금 더 살아남을 길을 더 열어줘야 이제 민주주의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한나라 순회장 있을 때는 정의당의 심상정하고 노회찬원이 맨날 중대선거고 하자는 거 저희들이 신경 별로 못 써드려서 되게 미안해요. 근데 소수정당이 돼보니까 어떤 문제냐면 어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51대 49%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51% 얻은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49%는 대통령 선거 마찬가지죠. 49%는 그냥 떨어져 버리고 49% 얻은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들의 표가 그냥 뭐 4년 동안, 5년 동안 굳혀버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중대선거구로 해서 크게 권역을 잡아가지고 1등, 2등, 3등까지 만약 되도록 하면요. 그죠? 국회의원 한 명 뽑는 지역구 3개를 합쳐가지고 3명 뽑자. 그러면 그 많은 후보 중에 1등 한 사람 되고요. 2등 한 사람도 되고요. 3등 한 사람은 되니까 사장되는 여러분의 국민들의 표가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정의당에서 그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저희들도 국민들의 표가 최대한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선거구 제도, 그게 소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로 간다든지 아니면 연동형 비례대표라는 게 있는데요. 뭐 그런 방식을 도입한다든지 여러분들 비례대표도 볼 때는 여러분들 총선할 때 국회의원은 누구 찍고요? 비례대표는 마지막에 정당을 찍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당을 찍으면 그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가 비례대표를 배분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분하면 사표가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그죠? 뭐 10%밖에 얻지 않은 그런 정당도 비례대표를 몇 명은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국민들 의사가 선출된 사람들한테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선거제도로 바꾸자고 지금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정당이 정의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작은 정당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 영남과 호남에서 그동안 과거에 깃발만 꼽으면 되던 그런 정당 입장에서는 중대선거구제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소선거구제 하면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독식, 영남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독식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선거구제를 하면 근데 이게 중대선거구제로 바뀌면 뭐 바른정당도 되고 정의당도 되고 뭐 이럴까봐 좀 싫어하는데 선거법은 국회에서는 늘 여야 합의가 거의 될 때 고쳤거든요. 그래서 만약 합의가 안 되고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는 국회에서 사실 서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100%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서로 이제 협상을 해야죠. 협상을 해서 저는 선거제도를 개헌하고 연결을 시키든 아니면 다른 중요한 입법이나 예산하고 연결시키든 저는 선거제도는 꼭 좀 손 봤으면 좋겠어요. 소순하게 돼 보니까 이제 우리 한석 한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예, 그런 걸 알겠더라고요. 예, 저 뒤에 지금 손님 계신 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대학교 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강소영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질문보다는 약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사실 유승민 의원이라고 하면은 그냥
새누리당 뭐 원내대표 했던 건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선을 치르면서 뭐 대선 토론회나 그런 썰전이나 시사 프로그램 나와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되게 신념이 있고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정치인한테 되게 이질감이나 위화감을 느끼는데 표를 받기 위해서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공약이라든지 그냥 말만 뻔지르르하게 하고 당선되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측면에서 되게 실망감을 느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의원님이 지금 9명이 탈당해서 이제 11명 이제 원내 교섭단체 이런 지원도 못 받고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랑 통합 얘기도 나오는데 통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지금 유승민 대표님께서 속해 있는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에 맞게 바른 정치를 하는 이제 이번에 대선에서도 소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소신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소신을 강조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바른 정치를 하고 좀 소신을 가지고 있는 말만 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소신 있는 정치인이 되셨으면 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과분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심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마이크를 잡고 계십니다. 유승민 대표님, 저는 일반 시민인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저는 경남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유승민 대표님을 소신을 보고 감명을 받은 윤한영이라고 합니다. 소신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내부 고발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좀 위해를 받고 좀 그러는데 유승민 대표님하고 바른정당의 그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할 말이 많지만 그런 거. 방금 질문을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에 대한 그거 보호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유승민 대표님의 그 생각과 바른정당의 역할 그런 게 묻고 싶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거는요, 그거는 그 부패 방지나 큰 비리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저지른 부패나 비리를 이렇게 나중에 사후 처벌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부 고발자의 역할이고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하게 내부 고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그 조직의 공공의 적같이 이렇게 하고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군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가 이상하게 내부 고발을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이렇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는 게 지금 굉장히 부족한데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하는 게 공직사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기업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지 여러분 아마 상상을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보면 공무원, 국회의원, 정치인 이런 공직자들 부패 당연히 안 되죠. 정말 일벌백계가 엄벌에 처해야죠. 그런데 민간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과 납품하는 업체 사이에 또 그 기업 안에 민간 부분의 부패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심한지 어떻게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간 회사든 공직사회든 학교든 그 내부 고발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로 해주고 또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에는 내부 고발자 본인이 뭔가 죄를 저질렀더라도 중요한 고발을 하면 그 죄를 감형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까지 내부 고발자들이 자꾸 고발을 해서 사회를 점점 투명하게 만들도록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일단 법제도가 너무나 좀 부족하다. 저희들이 다른 데는 일하는 수밖에 안 돼서 이런 법을 내도 회기 안에 아니면 임기 안에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법안을 발의해가지고
내부 고발자들을 제대로 보호만 해주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큰 상을 준다 그럴까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선진국은. 그래서 그걸 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를 하고 저희들도 바른정당이 창당되고 난 이후에 내부 고발자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못 건드려 봤는데 돌아가서 내부 고발자 문제 저희들이 낼 수 있는 법안 같은 게 있으면 꼭 좀 신경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질문자가 제일 많으신 분. 대표님, 이야기만 해주실래요? 예. 질문 짧게 두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대통령이나 지자체장 모두 연임 제한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연임 제한 없이 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선 제한이라는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 생각이 참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안보면을 특히 오늘 강연에서 되게 강조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안보면에서 가장 집중되는 부분이 대북정책이잖아요. 대북정책 면에서 북한과의 외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원님 생각 묻고 싶습니다. 예. 국회의원 연임을 뭐 4선이든 3선이든 제한하자. 저는 그거는 좀 찬성하기가 힘든 게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300명 중에 늘 보면 초선이 반입니다. 초선이. 그만큼 각 당이 공천할 때 보면 이렇게 많이 바꾸고요. 300명 중에 150명이 초선이고요. 나머지 150명 중에 한 절반 가까이가 재선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300명 중에 거의 225명 정도, 회기 때마다 다릅니다만은, 다 초선 아니면 재선이에요. 근데 국회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정치를 할 때, 내가 초선 때 몰랐던 거를 재선 때 더 이렇게 의미 있는 법안, 또 의미 있는 의정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평 차원에서 구청장은 3선 딱 하면 끝이고요. 그런데 광의원이나 기초원도 연임 제한이 없고요. 대통령은 5년 단임으로 끝이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은 4년 중임제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5년 단임이고 대통령도 단임이고 단체장도 3선 제한이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은 왜 제한이 없느냐. 그건 아마 국회의원을 6선, 7선, 5선, 6선, 7, 제가 4선인데요. 저는 국회의원을 그렇게 오래 늙을 때까지 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만 5선, 6선, 7선 내려가면서 막 여러분들이 국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늙고 부패하고 사익이나 추구하고 아마 이런 이미지를 조금 갖고 그런 질문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추재선이 한 4분의 3 가까이 차지하는 국회가 꼭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 이런 선진국에서도 이번에 프랑스 같은 데서 한번 난리가 나서 뒤집혔지만 평소에 보면 다선 의원들의 역할은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만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북한 대북 정책은 제가 워낙 국회의원 300명 중에 사드 도입하자고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이고요. 결국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요. 저는 한미동맹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통일되고 평화가 진짜 정착될 때까지는 저 미국을 트럼프 대통령이 좋고 싫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미국을 우리가 철저하게 이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한미동맹이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스스로의 자주적인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국은 57년 전에 전쟁 때, 67년 전이죠. 67년 전 전쟁 때 중국은 우리나라를 이렇게 분단 상태로 만든 나라고요. 중국은 그때 북한하고 전쟁을 같이 했던 나라고요.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수교하고 25년 동안 우리의 1위 교육 대상국이고 투자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금은 중국이 감기만 기침만 한번 해도 우리가 타격을 받고 이번에 사드 경제보복하면서도 유통이나 한류나 관광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근데 25년 동안 중국하고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 진출하면
진짜 대박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번에 사드 경제보복을 겪어보니까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같이 하지 않고 안보에서 이렇게 이해가 서로 다르면 하루아침에 이런 경제보복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안보하고 경제가 완전히 타격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미국이 싫고 트럼프가 싫고 이런 생각만 그냥 단순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 북한 핵미사일이 누구를, 그게 진짜 미국만 겨냥하고 있는 거냐, 우리를 향해서는 안 쏠 거냐, 세계에서 지금 이렇게 분단돼 가지고 휴전선에 서로 이렇게 막강한 화력을, 군사력을 서로 대체해 가지고 총거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가 지금 거의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 우리는 굉장히 특수한 안보 환경에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중동 국가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하긴 한데 거기하고는 또 사정이 다르고 우리 같은 민족이라서요. 그래서 우리는 핵미사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러분은 평생 그냥 북한의 핵 공격 위협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니까 이 문제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제재와 압박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저는 저한테 무슨 상당히 보수적이다, 매파다 이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저는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진짜 고통을 느끼고 못 견뎌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저는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미국, 한국, 중국이, 특히 중국이 제재와 압박을 같이 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우리는 우리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중국에 대해서 핵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도 핵무기 가지겠다 라는 식으로 정말 배짱 있게 저는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한반도가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또 일본, 대만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중국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제대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오늘 한중 정상회담 결과는 제가 지금 모르고 강의를 시작했습니다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하고 만나서 진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간 그런 합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그런 합의 없이 끝나버렸는지 지금 알아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한미 동맹이라는 거 정말 우습게 생각할 일이 아니고요. 1950년에 전쟁이 나가지고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낙동강 전선까지 다 내려간 그 나라를 유엔군이, 특히 그 중에 미군이 와서 전쟁을 같이 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켰고요. 미군 젊은이들이 진짜 도대체 코리아라는 나라가 어디 붙었는지, 지구상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전쟁에 투입돼가지고 4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는 그런 전쟁인데요. 우리 그런 문제들을 안보는, 이거는 진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안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런 입장을 취하면 진보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젊은 분들이 저를 딴 거는 다 좋은데 안보에 대한 생각이 너무 고리타분하다 이러는데, 제가 무슨 고리타분하려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 안전의 문제, 안보의 문제, 국가 안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지킬 거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 나가다가 저는 이런 강한 생각을 이제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요, 사드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그렇잖아요. 성주, 제가 대구에서 아주 가까운 성주하고 김천 그 경제 롯데골프장 거기에 사드 지금 1개 포대에 48발만 갖다 놓은 건데, 그거 하나 갖다 놓는 게 그게 대단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고 여러분 작은 방패 하나 이렇게 가진 정도인데, 그거 하나 가지는 데 가지고 진보 정당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사드 반대했으면 왜 대통령 되고 사드 끝까지 반대하지 왜 갖다 놨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되니까 자기도 그런 걸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 문제는
우리나라만큼 남과 북이 갈리고 우리나라만큼 진보 보수가 북한 문제가 결부가 돼가지고 뭐 무슨 북한하고 뭐 가깝니 뭐 적대적이다 이런 거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념 구분이 북한 문제가 늘 엮여 있는데 저는 우리 대학생들이 북한의 실체, 김정은의 실체, 북한 정권의 실체, 저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인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까지 뭐 돈만 있으면 저 핵하고 미사일에 저렇게 집착을 하느냐, 그 실체 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보시고 아시고 여기에 대해서 진짜 뭐 제가 보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진보 이념들 다 떠나서 북한 실체를 보시고 그게 얼마나 우리한테 위협인가를 보시고 여러분들 천안함에서 죽어간 그 수병들이 46명의 수병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의 바로 선배들이에요. 연평도에서 죽어간 해병이 여러분들의 동료고 선배들이에요. 그거를 실체를 보시고 저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젊은이들이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안보 문제에 관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하고도 정말 토론을 통해서 무엇이 옳은 거냐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문제는 보통 선진국 같으면 외교 안보 이런 문제는 추상적으로 대처하는데 우리는 막 정치권 안에서 국내 정치가 이런 문제 가지고 완전히 대북 문제, 외교 안보 문제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갈려 편싸움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하나 따져서 들어가면서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따져가면 저는 좀 더 합의에 이를 수 있고 또 우리 국민들도 좀 막 그냥 북한에 대해서 막 너무 막 이렇게 그래 나가면 싫어하고 그냥 전쟁이 없어야지 막연하게 전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막연하게 전쟁이 없어야지 북한이 핵무기를 미사일을 1000발을 갖든 2000발을 갖든 핵탄두를 50개를 갖든 그냥 무조건 그때 대화하고 달라 그러면 주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만약 생각해서 영원히 그걸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우리나라가 진짜 특별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진짜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대단한 각오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점을 오히려 학생들이 좀 인식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다 신시한강에서 마지막 한 번만 저쪽에 잠깐만요. 이제 학생들한테 기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여기에서 질문 그래도 손 제일 많은데 우리 머리 염색하신 분. 저는 역사학과 보수학번 조수성이라고 합니다. 예. 우선 바쁘신 그 일정에도 이렇게 강연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한 가지 제일 묻고 싶은 게 창원시청 광장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창원시청 광장 예, 가봤어요. 거기 가보시면은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그 덕 주변에 막 친박 단체들이 지금 현수막을 막 등에 쌓아놓고 트럭을 확성기 올려놓고 늙으신 어르신분들이 바지 군복 입고 패딩 입고 선글라스 끼고 빠따 들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 우리가 하는 게 애국이다. 우리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애국은 과연 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하셨어요. 애국이 뭐냐? 애국이 이제 나라 사랑인데요. 나라 사랑인데 저는 그 시청 앞 광장이라고 그러셨죠? 예. 제가 시청 앞 광장에 가봤는데 시청 광장에서 그분들을 본 건 아닌데 그분들을 대구에서도 많이 보고 서울에서도 많이 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인지 제가 잘 알고 그분들한테 아마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정신 중에 하나고 저는 화형식도 많이 당하고요. 제 사진을
제 사진이 길바닥에서 그냥 이 빨간색 스프레이로 이렇게 막 얼굴에다가 이렇게 화장도 해주시고, 그런데, 아까 이제 대국 전체 이야기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갈등이, 생각의 차이, 이 갈등이 보통 다른 나라하고 다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볼 거냐. 아까 개혁보수 빨갱이 아까 누가 질문도 하셨는데요. 그 빨갱이란 말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일이 옛날에 됐고요. 통일이 됐으면 전쟁 이후에 그냥 통일이 돼가지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살고 있고 중국 그 이후에 한참 개혁해방에서 많이 변했으니까요. 중국 뭐 거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통일이 돼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통일된 우리나라에서 누가 그렇게 뭐 빨갱이라 그러고 조금 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이렇게 하겠어요. 그 이면에 늘 보면 북한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켜가지고 저 사람은 친분이냐 저 사람은 아니냐 이게 안보 이슈, 북한 이슈 이게 그래져 있고 그분들도 선글라스 끼고 뭘 빠따를 들고 계세요. 그분들도 이제 아마 그런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군복 입고 그래 계시다면 이른바 이제 좀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극우 단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난번에 촛불 시위 이후에 태극기 부대일 수도 있고. 근데 글쎄요. 그분들 중에 진짜 나라 걱정해서 자기 방식으로, 그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식으로 나라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걸 더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분도 있을 거고요. 있을 건데, 제가 애국에 대해서 제가 불완전한 답변을 드린 대신에 조국이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옛날에 이태리 독립운동가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조국에 대해서 조국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조국은.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같이 산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 조국은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뜨거운 거가 있으려면 그냥 이 땅에 그냥 같이 사는 걸로는 아니라는 거죠. 부족하다는 거죠. 조국이라는 건 오히려 정신이고 이념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고 공동체 의식이고 이런 게 조국이지. 그냥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산다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나는 여기가 싫어서 언제든지 아까 제가 엑시트 이야기했지만 언제든지 막 탈출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이런 거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조국은 조국이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진짜 기분이 달라서는 머리에 머리털이 막 쭉 펴서도록 저는 군대 제대하고도 한참 동안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냐 가지고 늘 생각이 지금은 이제 환갑이 다 돼가지고 그런 생각 좀 덜 합니다만은 근데 여러분들이 피를 흘리고 여러분들이 목숨을 바치더라도 진짜 지키고 싶은 나라인지 당장 그냥 나라 생각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들이 누이 동생, 여러분들이 오빠, 남동생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 나라 만약 무슨 위기에 처했으면 누군가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뭔가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여러분의 조국인 거지. 여러분들이 워싱턴에 있든 파리에 있든 도쿄에 있든 여기 대한민국에 있든 그런 대상이 내 조국인 거지. 그냥 땅만 있고 사람이 살고 한다고 조국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을 이태리의 그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공화주의가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사람이 말하는 조국이라는 게 제가 아까 이야기한 그 공화국이에요. 제대로 된 공화국을 만드는. 진짜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 그런 조국을 가지고 싶은 게 저는 그런 마음이 진정한 애국에 이렇게 다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무슨 애국이란 말을 직접 단체 이름에 쓰는 그런 단체 참 많더라고요. 무슨 애국 결사단 이러면서 이러고 그분들이 또 선글라스를 잘 쓰세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분들 마음속에 안 들어가서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분들이 그렇게 창원시청 광장에서 그래 하는 것보다 약간 더 좀 제대로 된 방법으로 애국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학생이
제가 많이 당해보면,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질문을 꼭 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예, 예, 하세요. 예, 시간, 교수학원입니다. 법학과요? 예. 네, 그, 여기 학부에 법학과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예. 네, 보수도 이제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는 그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하는 정의가 부족한 부분이 그 군인이나 공익근무 요원에 대한 그 사회 공동체에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복지나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바른정당 당론은 어떠한지,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데요, 공익근무요원뿐만 아니고 군대 갔다 온 사람 더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군 가산점 문제를 필요하게 했는데요. 군 가산점이라는 걸 도입을 했어요. 한 100점 만점에 예컨대 군대 갔다 온 사람은 5점을 줬다. 이러니까 여성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요즘 취업하기 얼마나 힘든데 시험 시건치고 나면 5점 차이를 남자한테 줘버리면 여성들이 얼마나 그 피해를 봐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거는 위헌이다, 평등권 위배다 이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그래 98년인가 그때 헌법재판소가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뭐 공익을 포함해서 가산점을 주는 거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또 군대에 보낼 아들을 둔 엄마들이 또 막 들고 일어나서 우리 아들 군대 갔다 오면 억울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 가산점 줘야지, 5점이 위헌이면 2.5점이라도 달라 이래가지고 최근에 그 가산점을 다시 과거보다는 좀 작게 전역한 제대 군인한테 주는 거를 지금 이제 입법안이 국회에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여성들은 남자들은 군대 가는 대신에 아이를 안 놓지 않느냐. 우리는 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회사 그만두면 경력 단절 여성이 되거나 아이 그만둬야 되거나 복직을 해도 눈치 봐야 되고, 또 여성은 여성 나름대로 막 이렇게 불평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에 갔다 온 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해주는 게 좀 어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국민연금이나 사회보험이나 이런 걸 도와준다든지, 군대 가 있는 기간에 지금도 일부 그래 하고 있는데 군대에 뭐 24개월 간다 이러면 24개월 동안 뭐 국민연금을 얼마를 납부한 걸로 인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채용할 때는 공정하게 하되 채용 후에 호봉이나 이런 책정에서 더 2년을 인정을 해준다든지, 뭔가 미국 같으면 GIB라고 있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그게 뭐냐면 GI라는 게 그게 미국의 병을 GI라는 속어로 이렇게 가버먼트 이슈던데, 그게 좀 약간 속된 표현인데 정부가 벌써 발행한 물건 비슷하게 이렇게 GI라고 미국의 군인을 그렇게 부르는데, 2차 대전 이후에 GIB라는 게 통과해가지고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한테 주택, 교육, 일자리 찾기 이런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요. 도와주니까 그러고 학교를, 그때만 해도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뭐 가난한 집안의 아이가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예일이나 이런 학교는 아예 꿈도 못 꾸는, 그거는 귀족 학교였는데 그런 학교를 가도록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 엄청난 이제 혜택을 준 거죠. 그게 미국의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해줬으니까. 그런데 굉장히 기여를 했대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채용하는데 시험 성적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아마 여성들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산점을 주는 거는 위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 대신에 젊은 시절에 제일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주택 문제나 교육 문제나, 그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뭔가 준비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 많이 도와주는 게 저는 해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도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질문 그 정도로 받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기말고사 있다는데 제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질문 그 정도로 받고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끝까지 2시간 됐는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바른정당 예쁘게 봐주십시오.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 정치와 개혁 보수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뜻깊고 의미 있는 특강을 전해주시고 학우들의 의견을 귀 기울여주신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주신 유승민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